예, 안녕하세요. 7시가 됐습니다. 영원한 행복 생활 참선 지도자 코스가 오늘 개강하는 날입니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대면 공부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온라인에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그 점법회관을 사용할 수 있으면 점법회관에서 하고 안 될 경우에는 마포에 있는 불교 방송이 있는 그 대한불교진흥원의 다보빌딩 2층에 선방을 빌려 놨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7시부터 거기서 공부를 할 예정이었는데 거기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되면서 잠정 폐쇄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득이 온라인으로 일단 개강을 하고요. 공부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을 좀 보면서 오프라인 모임과 공양, 탁마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도반님들 온라인 인터넷을 공부하는 게 익숙치 않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는 언택트라 그러죠. 비접촉 인터넷을 통해서 업무나 또 공부나 또 인간관계나 또 쇼핑 모든 것이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좀 적응하시려면 인터넷으로 공부나 또 소통하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서로 얼굴을 좀 볼 수 있으면 참 더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온라인 공부 방식에 있어서 유튜브 말고도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어플이 있는데 우리 도반님들은 아직 그 쌍방향 소통 어플을 이용하시는 것은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공부를 오늘 개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방송으로 공개 방송을 하지만
아, 다음 시간부터는 예전처럼 제가 촬영을 하고 녹화 편집을 해서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시고 댓글로 탁마와 의견들을 좀 해나가면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그 태고로 공부 개강인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지도자 과정 그 개강의 점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선을 하는데 어떻게 지도자 과정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당신은 깨쳤느냐? 당신 공부가 어느 만큼 됐느냐? 이제 이렇게 힐난할 수 있는 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깨치지도 못했고 또 아는 바도 그렇게 뭐 많지도 않습니다. 또 그 체험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꼭 깨쳐야만 말을 하고 또 남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이 공부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늘 참회하면서 아는 만큼 행하고 아는 만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행과 전법을 양날개로 해서 정진해 나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깨달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영원히 해탈하는 영원한 행복, 중도의 깨달음 성취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중도에 대해서 아는 만큼 깨달음에 대해서 화두에 대해서 아는 만큼 체험한 만큼이라도 내 자신이 공부해 나가면서 주변에 조금씩 알려나가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특히 이제 공부하는 이 과정은 부처님의 경전과 선어록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경전과 어록에 입각해서 공부를 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면 저는 이 시대에 이런 공부야말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저도 부족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부끄럽고 짧은 지식이지만은 아는 만큼 행하고 조금이라도 불법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취지에서 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우리 지도자 과정에 올라오신 우리 생활참선 도반님들은 저와 길게는 4년 이상 공부하셨고요. 또 짧은 분도 3년 가까이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입문반 3개월, 심화반 1년 반, 또 전문반 2년, 그러니까 토탈 한 4년 이상은 거의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참선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4년 정도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어디에 나가셔도 그래도 불교와 참선에 대한 이론과 나름대로의 체험들을 조금씩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지도자 과정에 오신 도반님들은 스스로도 마음의 행복을 찾으시면서 아는 만큼 생활을 실천하시고 이웃과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또 함께 해 나가자는 그런 다짐으로 발언으로 이 과정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 사회와 또 더 넓게는 이 인류 문명을 돌아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우리 사회도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정치, 경제계, 또 종교계, 또 의료계의 현실을 보면은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이념과 자기 종교만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공동체가 유지할 수가 없겠죠. 공동체의 화합과 질서가 무너지겠죠. 그러한 모습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21세기에 그런 모습이 보여준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염려스러운 바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면서 바라는 바는 내 자신이 그러한 이기적인 그런 욕망과 화와 분노와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남과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철 생활참선 지도자 코스에 함께 하시는 도반님들이 비록 지금 10분, 11분,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작지만 첫걸음이 우리 각자의 내면의 마음을 밝히고 또 가족과 이웃에도 지혜와 평화의 중도행을 전법하는 그러한 좋은 역할을 한다면 우리 사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탁마해 나가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자 하실 말씀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상견 얘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좋고 PC로 보셔도 좋을 건데요. 그 오른쪽에 보면 실시간 채팅 코너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은 실시간으로 뭐 출석 체크 겸 또는 질문 또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 채팅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혹시 여건이 되는 분들은 거기에서 한 말씀씩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원래 태고록 공부 본래는 이제 의정 큰 스님 모셔서 우리가 이제 개강 법문을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뭐 코로나 사태에 도저히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적절하게 기회를 봐가지고 선방 수자 스님들을 모셔서 좋은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일단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의미를 두고요. 오늘 그 태고록 공부에 원래 교재가 좀 빨리 준비됐어야 했는데 개강 준비가 조금 차질이 있다 보니까 교재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우리 도반님들 위해 가지고 슬라이드 교재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고록에 있는 서문 쪽 서문과 그 다음에 뒤에 행장 태고 스님의 행적을 모아놓은 행장을 오늘 공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슬라이드로 보시면서 하는데요. 화면이 조금 작아서 잘 보일까 염려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최대한 한번 해서 보시고요. 가장 좋은 것은 집에서 PC, 컴퓨터로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노트북으로 보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 슬라이드 준비된 공부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동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영원한 행복, 성철, 생활 참선 지도자 코스 제1기 과정입니다. 1기 과정 오늘 개강 날이고요. 오늘 첫 공부는 한국선의 중흥조, 화두선으로 깨치고 임재범맥을 이어오신 태고보국사 법문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번 공부는 5주 정도를 예정하는데요. 8월 28일 오늘 개강해서 9월 25일까지 정도 5주간 공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코로나 상황이 좀 호전되면 공양 자리나 또 탁마 시간을 좀 갖도록, 차담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일단은 개강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중간에 실참 수련을 병행해서 오프라인 공부와 온라인 공부를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참 수련은 지금 일단은 가을에 세 차례 준비를 했어요. 먼저 첫째는 입문 12기 과정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개강을 하는데요. 해인사 백년암에 가서 1박 2일 수련을 하죠. 그때가 10월 24, 25일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가능하면은 해인사 백년암에서 1박 하실 분들은 이때 이제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대구나 부산, 울산, 경남권 도반님들,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권 저 남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해인사 백년암에서 수련회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2차 수련은 심화 전문 합동으로 10월 31일에서 11월 1일 주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고요. 이때가 이제 단풍이 아주 절정일 때죠. 그래서 양평 용문산 상원사 선원에서 1박 2일을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수용 인원이 한 20명이 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 가능하면 가급적 빨리 좀 예약을 하셔서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는 10월 30일, 제가 나중에 공지를 다시 하겠습니다. 3차는 지도자 과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데요. 뭐 이 1차에서 3차까지 다 시간 여유가 있는 분은 다 같이 가셔도 되고요. 특히 이제 지도자반 도반님들은 이 3차 때 가능하면 속히 신청을 해서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11월 7일에서 8일 양평 상원사 선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 분은 1차, 2차, 3차 다 같이 가셔도 되고 아닐 경우는 3차를 예약해서 빨리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교재는 태고록입니다. 태고보국사의 의록을 모아놓은 겁니다. 태고보국사와 관련된 행적을 모아놓은 것을 이제 태고록이라 그래요. 이 태고록은 성철 스님께서 경전과 조사의록 중에서 선의록 중에서 명한 종사, 바른 안목을 갖춘 종사들의 의록을 간결하게 뽑아가지고 책을 펴놓은 게 한 30권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시리즈로 해서 설링고경총서라 그럽니다. 그 21번째 태고록을 이제 성철 스님께서 번역을 해서 공부하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택 스님께서 설립한 장경각이라는, 장경각은 이제 성철 스님의 서고 이름을 장경각이라 했죠. 해인사 백년암에 가면은 이제 장경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태고록이 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겁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태고스님, 고려시대 태고스님 이전에도 보조국사 진울이나 진각 해심선사 같은 훌륭한 스님들이 계셨습니다만은
성철 스님은 유달리 태고 스님에 대해서 높이 봤어요. 태고 스님의 법에 대해서 높이 봤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면서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말씀드리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성철 스님은 보조 진울 스님 같은 경우 명안종사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소위 말한 도노점수설을 도입하고 도노점수설을 전파해서 선문의 혼란을 조성했다고 성철 스님은 비판적으로 보셨죠. 그렇지만 이 태고 스님은 보조 스님보다도 태고 스님은 한 100년 뒤뿐이에요. 태고 스님은 약 1300년대 후반에 활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고 스님의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견을 확립하는 데 기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한글 번역 이전의 원본은 지금 이 책이 있죠. 요 책에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원전이 되겠습니다. 태고집, 불기 2967년 경진년 8월. 이거는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에 오대산 월정사 장판했는데, 이 태고집이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그 오대산 월정사에서 중요한 경전과 선어록을 다시 편찬을 해냈는데, 그것은 위로는 하남 종정 스님이 계셨고요, 아래로는 그 월정사 주지이자 일제강점기 조계종 종무총장을 지낸 지암 이종욱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암 이종욱 스님의 원력과 하남 종정 스님의 뜻으로 이 태고집을 당시 펴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은 지암 이종욱 스님을 석사 논문으로 연구를 했고 책을 내놓은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조계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 근대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을 한번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번역해서 내는데요. 자, 조금 화면이 좀 보기가 힘드시겠지만은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이 태고록의 해제 앞에 이제 이 태고록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태고 보우 스님의 의록은 태고 의록, 태고 화상 의록 또는 원정국사 의록이라고도 하는데, 시자 설서가 편집하였고 상화 이근으로 되어 있다. 여기는 이제 태고집이 되어 있고, 저희는 이제 설린고경 총수에서는 태고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는 태고 의록, 보통은 이제 의록이라고 많이 하죠. 태고 화상 의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상권에는 상당법문, 시중, 법어, 가음명 등이 수록되어 있고, 하건에는 개송, 찬, 발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다 합해가지고 록이 되는 거죠. 록, 기록인 거죠. 스님의 입적 직후에, 입적은 이제 1383년에 하셨습니다. 그의 문인 유창이 쓴 행장에 의하면, 이따가 우리가 이제 이 유창 스님이 지은 행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창이 지은 행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스님은 홍주 양근군에서 태어났다. 이 홍주 양근군이 어디냐고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양평, 우리 지금 양평군 있죠. 경기도 양평을 말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태어났다. 1301년에 태어나셨습니다. 13세에 회암사로 출가했다. 회암사는 양주에 가면 회암사라는 지금은 큰 폐사지가 있죠. 일부는 복원을 했습니다만은 이 고려 시대에는 이 회암사가 제1가람이라 할 정도로 대단히 큰 도량이에요. 지금도 그 사지에 가보면 그 사격이 놀라울 정도인데요. 회암사로 출가했고 26세에 성과에 합격하였다. 당시에는 이제 스님들이 시험을 봐가지고 국가적인, 고려는 이제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스님들이 이 국가의 과거 같은 시험을 봐서 그
일종의 이렇게 품계를 법계를 이렇게 주고 했죠. 성과에 합격하였다. 이후 10여 년간 수행하여 38세 확연히 깨치고 그 경지를 개성으로 표현했다. 이제 태고보우 스님이 38살에 확철대오를 해가지고 오도성을 읊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 깨달음도 부처님은 35세, 부처님은 35살 때 깨치셨나요? 그리고 이 태고보우 스님은 38살이죠. 그래서 이 공부도 나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공부 힘이 있을 때 이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은 건 아니에요. 그 후 1년간 부모를 모시고 지내다가 소요산 백운암과 삼각산 중흥사 등에 오래 머물렀다. 46세에 연경으로 가서, 이제 연경은 지금의 그 북경을 말하거든요. 당시에는 원나라가 징기스칸의 원나라가 세계의 최대 강국으로서 북경 연경을 도읍지로 정해가지고 46세에 이 연경에 가셨다는 얘기죠. 가서 대관사에 머물고 47세에 하무산 천호암에서 임제의 18손인 서곡천공 화상을 친견하고 인가를 받았다. 이 서곡천공 스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임재종 정맥 조사예요. 그래서 이 태고 스님이 고려 스님인데 깨치고 확철대오하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임재종 정맥의 조사에게 그 깨달음을 인가를 받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임재종 법맥을 새롭게 이어온 것 때문에 해동초조라 했고, 성철 스님께서는 이 태고 스님 법맥이 지금 우리나라 조계종 스님들의 법맥의 주류가 되기 때문에 이 태고 스님을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로 모셔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우리 종단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지금 종단에서는 이제 하남 스님께서 주창하신 도의국사, 우리나라의 이제 선을 최초로 전해오신 도의 스님을 이제 종조로 모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태고보우 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중흥조로 종헌에 조계종 종헌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때 태고암가를 드리니 이에 발문을 써 주셨다. 다시 영경으로 돌아와 영영선사에서 개당설법을 하고, 자, 이 태고보우 스님이 깨치고 인가를 받고 첫 그 설법을 시작한 것이 어디냐면 중국 북경의 영영선사라는 곳이랍니다. 이때 중국에 와 있던 현능은 이제 공민왕의 무덤 이름이 현능이에요. 이때 이제 공민왕이 이미 돌아가셨을 때이기 때문에 공민왕을 모신 무덤을 현능이라 그러는데, 왜 뭐 정능 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공민왕의 능 이름이 현능이기 때문에 대체로 사후에 공민왕이라 하지 않고 왕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현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48세에 귀국한 후 곧 용문산 미원장의 소설암에서 지내다가 56세에 봉원선사에서 개당설법을 하고 왕사로 추대되었다. 여기 보면 이제 48세에 귀국하고 이제 용문산에서 소설암에서 지내다가 56세에 봉원선사, 이 봉원선사는 지금 봉원사는 아니고요, 개성에도 봉원사가 있었다 그래요. 고려시대 개성에 큰 절이 있었다는 거죠. 봉원사란 왕사가 되셨어요. 1356년 56세. 이후로 홍건적이 침입, 홍건적이 이제 고려 공민왕 때 침략이 들어왔죠. 신돈의 중상 등으로 이때 이제 공민왕의 총애를 받았던 신돈이 재상이 됐죠. 그래서 이른바 국가의 대대적인 개혁을 하면서 등용이 됐는데, 신돈과 태고보우 스님은 동시대인인데 정치적으로는 신돈이 태고보우 스님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참 이 교단, 종단, 성단의 일도
참 이 간단치 않은 건데 어쨌든 하여간 신돈의 중상 등으로 희양산, 희양산은 이제 여러분 반갑죠. 봉암사를 말합니다. 희양산, 가지산, 가지산은 저 장흥보림사가 있는 그 가지산을 말해요. 이 희양산이나 가지산은 다 구산 선문이고 선종의 종찰들이죠. 속리산 법주사를 말합니다. 등으로 옮겨 지냈고 이제 이 희양산, 가지산, 속리산은 이제 그 피난 때문도 있고 또 신돈의 박해로 유배를 당한 것도 있어요. 69세에 다시 소설암으로 돌아와 왔으며 신돈이 죽임을 당한 후 이제 그러나 신돈이 결국은 과보로 그죠? 폭정과 여러 가지 그 국정문란을 야기시킨 과보로 신돈이 이제 죽임을 당했죠. 신돈이 죽임을 당한 후 다시 국사로 추영되었다. 이제 국사가 되십니다. 그 후 영원사, 밀양에 있는 영원사라 그러고요. 양산사는 이제 희양산, 희양원, 봉암사를 말하고 등에 잠깐 머물다가 82세 되는 겨울 소설암에서 입적하셨다. 이제 우리 태고 스님이 82세에 입적하셨으니까 굉장히 장수하셨죠. 태고 스님이 고려 시대로 볼 때는 굉장히 장수하신 분이고요. 마조 스님도 84세쯤에 돌아가셨어요. 의록의 상당 본문은 82세 그러니까 정명 스님이 82세로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죠. 의록의 상당 본문은 그 슬퍼하신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영령선사, 봉원선사, 국내중앙선사, 봉암선사, 보림선사, 영원선사 등의 7군데로 나눌 수 있으며 법문의 내용은 주로 심지법문이다. 마음법문이라는 거죠. 특히 공민왕을 위한 마음법문에서 보면 부모와 낳아주기 전에 본래 모습, 부모 미세정 본래 면목을 자세히 살필 걸까 이제 화두를 준 거죠. 그래서 공민왕에게 이제 화두를 줬는데 공민왕이 화두 공부를 제대로 했을까요? 어묵동정에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 자나깨나 한결같은 경지 오매이려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이 이 태고 스님을 명한종사라고 보신 기준입니다. 이게 오매이려 자나깨나 화두가 끊어지지 않은 경지 이게 이제 무의식 우리가 의식 잠재의식까지 정화하고 무의식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의식 세계까지 깨어 있는 이게 이제 사실 그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 그러나 이 기준이 우리가 깨달음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활참선, 성철 생활참선, 화두선, 가나선은 이 오매이려가 깨달음의 기준이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리고 이 태고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명한종사라고 그래요. 참선하는 납자들과 신도들에게 준 짧은 글 속에서도 역시 참선에 대한 법문을 하였는데 특히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를 말씀하시고 연불을 하면서도 화두를 참고하셨다. 자, 이게 이제 연불선 그러한 것도 태고 스님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태고 스님은 가나선을 하신 분이지만 제자들이나 제가자들이 필요할 경우에 연부를 하면서도 화두를 참고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문화에는 항상 1천여 명의 운수납자들이 모여 지도를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일본에서 온 선인, 그 일본 스님들도 와서 공부를 했고 중국의 강남에서 온 선인, 중국의 스님들도 왔다는 거죠. 그리고 천축에서 인도에서 온 선인 등 외국의 납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런 거 보면 이 고려시대에 우리 태고 보우 스님의 문화에는 벌써 세계적인 그러한 그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모일 정도로 이 태고 보우 스님이 세계적인 선지식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향산 봉암사에 이번에 그 세계 명상마을을 만드는 것이 이러한 그 가나선의 중흥을 도모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태고 스님은 그때 뭐 원나라 수도에 가서 법문을 하고 또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일본, 중국 또 인도에서마저도 공부인들이 와서 법을 물었다는 겁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거죠. 요즘 뭐 K-방역, 또 K-팝, 또 우리 K-명상, K-참선 얘기하는데요. 이때 이미 고려시대 1000년 전에도 이러한 전통이 이미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자랑스러워 해야겠죠. 이걸 빨리 복원해야 됩니다. 한편 고려 말 공민왕의 개혁 정치와 어울려 스님은 성단의 개혁 등을 추천하였다. 자, 여기에 이제 태고 스님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견해, 또 교단에 대한 견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번에 지도자 과정에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건적의 난을 예견하고 성을 쌓았으며 특히 도읍을 한양으로 옮길 것을 건의하였다. 여기 보시면 한양 천도론을 이미 이 태고보우 스님이 이미 주장을 했다는 거고, 또 홍건적의 외침을 예견하면서 성을 튼튼히 쌓아서 방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서산 스님이나 또 무학대사만의 견해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미 공민왕에 이런 건의를 했는데 이게 실현이 됐습니까? 실현이 잘 안 됐죠. 고려 말이 돼서 공민왕도 나중에는 가치관이 혼란이 흐려지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죠. 내원당에서 행한 설법에서 당시 스님들의 시대상을 비판하였고, 이제 당시나 지금이나 스님들 일부에서는 올바른 그 수행을 하지 않고 본분사를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주로 하는 분들이 당시도 있었고 지금도 제 눈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태고보우 스님은 이런 분들을 이제 비판했겠죠. 왕사로 봉해진 뒤 원용부를 설치한 뒤에는, 자, 이제 이게 이제 이 비판의 표적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그 태고 스님이 보세요. 외침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으시라 한다고, 또 도읍지가 개성보다는 한양이 좋다고 이 서울을 건의를 지금 서울 한양 천도론을 주장하고 있고, 또 당시 시대상의 스님들을 비판했고, 또 왕사로 봉해진 뒤 원흉부를 설치해서 교단의 개혁을 지금 도면했거든요. 구산 선문을 일문으로 개편하는, 그러니까 9산문의 전통이 있는데 원흉부를 설치해서 이걸 원용해서 일문으로 개혁하려고 했으니까 이 저항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저항이 많았죠. 그래서 이 공민왕 이 당시의 태고 스님의 행적을 정치권과 결탁했다, 의용성이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태고 스님의 이 본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백장청규와 치문경운을 간행한, 이 백장청규는 이제 선종의 청규죠. 선종이 이제 총림이 만들어져서 독립된 어떤 수행 공동체가 되니까, 이게 이제 중국 현실이다 보니까 인도에서 만들어진 율장, 부처님의 율장과는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 새로운 규범을 만든 것이 바로 백장청규죠. 그래서 유명한 일일불작 일일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것이 이게 백장청규 정신인데요. 이 백장청규 정신을 선종 가풍을 지금 저는 우리 그 의정 스님께서 수자스님들과 함께 이걸 다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좋은 뜻을 가지고 있듯이, 저 역시도 이 백장청규 정신을 단순히 스님들 내지는 어떤 절집 수행 선방에서만이 아니라, 저는 제가 생활인들의 삶에서도 이 백장청규에 준하는 소욕지족의 정신을 행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 기독교에서 그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나면서 청교도 정신이라는 것이 오늘 미국과 같은 그런 개신교에 있어서 개혁 사상이 되었듯이요, 또 자본주의의 맹아, 자본주의의 윤리로 청교도 정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듯이, 저는 새로운 시대에는 이 자본주의도 이제 한계에 왔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신이 바로 저는 이 백장청규나 부처님의 그 계율 정신에서 좀 모티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문 경우는 스님들의 이제 그 스님들이 처음 그 출가하면 교제예요. 스님이 되는 경책과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치문 경운을 스님들의 출가할 때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도 성례의 기강을 새로이 하고자 한 것으로 여기진다. 또한 삼각산 중흥사를 중창하고 이 지금도 가면은 저 구파발 안쪽에 가면 중흥사가 있어요. 얼마 전에 지금 포교원장 하시는 지용 스님이 중흥사를 복원했습니다. 개화기 때까지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산사태와 뭐 기타 사용으로 해서 이게 이제 그 무너졌는데 근래에 이제 다시 지용 스님께서 이걸 복원해가지고 지금 중앙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가을 좋은 날에 이 중흥사가 있는 곳이 바로 태고보우 스님의 성지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태고보우 스님의 탑과 사리탑과 비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중흥사 참배도 하고 태고보우 스님 탑도 참배하는 그러한 순례를 한번 산행을 같이 가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양산 봉암선사를 중수하는 등 10여 곳에서 절을 지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봉암사도 태고 스님이 중흥을 했다고 지금 기록이 나와 있죠. 10여 곳이나 절을 지었다고 하네요. 태고 어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법문 중에 빠진 것이 있다. 행장에 의하면 스님은 임종하기 직전에 왕에게 올리는 유언과 세상을 하직하는 글 6통을 썼다고 하는데 실려있지 않다. 이런 귀한 글들이 지금 참 이게 안 담겨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봉원선사에서 개당 법문을 할 때 스님네들과 법에 대한 문답이 있었는데 처음 어록을 편집할 당시부터 이것은 적지 않는다 했다. 상담 본문에는 16축이라고 숫자를 밝혀두었는데 구분을 해두지 않았으며 행장에 그 제목이 나오는 개송 청춘도 실려있지 않다. 어록의 맨 끝에는 중흥사 비문이 실려있고 또 행장의 끝에는 소설산 탑비도 일부 인용되어 있다. 한편 양건군 산하사에도 이제 지금 양평에 가면은 영문산 북서쪽이죠. 북서쪽에 산하사가 있습니다. 산하사. 기회가 되면 우리도 산하사 참배를 한번 하도록 하죠. 산하사에도 정도전이 찬하고 그의 문인 달심이 세운 비가 있는데 이 어록에는 빠져 있다. 여기 함께 신는다. 요거는 이제 뒤에 실어놨어요. 원래 태고 어록에는 빠져 있는 건데 이번에 성철 스님 뜻으로 간행한 이 태고 집에는 이 비문이 정도전이 지었네요. 이 참 참 아이러니입니다. 불교를 엄청나게 박해하신 분인데 이 산하사 비문 그렇게 짧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함께 신는다. 자, 태고록은 이제 상근과 하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법어나 또 시중법어, 가음명은 이제 상권, 태고록 하근에는 개송이나 찬야, 발이 있고요. 부록에는 서곡화상, 이거는 태고 보우 스님께 주는 서곡화상의 글과 서곡화상께 올리는 글, 이 문답한 것이죠. 또 서곡화상의 답서, 대도 여러 절의 장로들이 조정의 아래 개당을 청하는 글, 이거는 이제 그 원나라 수도에서 글을 말하고요. 개당방, 그 다음에 행장, 비명. 그래서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다 볼 수는 없는데 일단 한 대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태고 스님을 이해하려면요, 이 행장과 비명을 통해 가지고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바로 법으로 가지 않고 행장과 비명을 먼저 공부를 하고 법어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이제 책의 서문입니다. 태고집의 서문인데요. 태고록 상글에 실려 있는 서문인데요. 이 서문은 누가 썼냐면
목원 이색 선생이 있었어요. 그 목원 이색은 당시에 그 문화시중까지 지낸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까지 지낸 최고의 학자이자 유학자이면서 또 불교에 대해서도 상당한 안목을 가진 분이에요. 당시 고려 시대에는 불교를 모르면은 제대로 뭐랄까요, 좀 지식인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할 정도로 그랬죠. 근데 조선 시대에 오면 불교를 아면은 허균 같은 이율곡이나 허균 같은 사람은 오히려 박해를 받죠.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인데 그러나 고려 시대는 불교와 유교를 다 통하는, 그러니까 이 인품이나 또 이 지식이나 지혜가 굉장했죠.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복원이 돼야 됩니다. 서문, 태고의 문도들이 그의 서성 어록을 출판하려고 나 한산 이색에게 서문을 청하였다. 그러나 스님의 행장은 내가 이미 그 비명에 썼고, 그러니까 이 비문을 이색이 지었다는 거죠. 스님의 법문은 여러 납자에게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 이제 한 책을 만들었으니 세상 무슨 군소리를 하겠는가. 이미 내가 비명에 지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여기에는 큰 스님 법문이 있으니까 내가 무슨 군소리 하겠느냐.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알겠지만 스님은 서곡 스님, 서곡 청공, 이제 중국 원나라 시대의 임재종 조사의 법제자로 임제의 18대 손이다. 임재 스님의 18대 손이 누구냐? 바로 태고 보우 스님이라는 얘기죠. 연경에서 스님 법을 연이 이제 중국 북경, 원나라 수도 북경에서 당시 이 황세자를 위해 가지고 법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개당 법문인데요.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그 명성은 천자를 움직였고, 실제 뭐 원나라 황제에게까지 감동과 선물을 안겼다 그럽니다. 감동을 했다는 거죠. 선조 공민왕의 스승이 되니 그 덕은 나라 사람들에게 입혀졌다. 30여 년 동안 조용히 사람들을 가르쳐 인도한 일은 진정 붓으로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태고 보우국사는 당시 그 공민왕의 스승이었고 또 30여 년간 국가에도 국정에 자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을 가르쳤고 인도하였고 그 일은 붓으로 다 표현할 것이 없다. 그리고 이 도란 하늘과 땅을 덮고 형상과 이름을 넘어선 것인데, 자, 이 표현을 보세요. 이 목원 이색의 이 표현, 중도란, 그죠? 불도란 하늘과 땅을 덮고 형상과 이름을 넘어선 것인데 거기에 무슨 문자나 언어가 있겠는가? 이걸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목원 이색이 이 불교와 선에 대해서도 상당한 안목을 갖춘 그런 분이다. 어떤 분은 목원 이색도 깨달은 그 불제자로 보더라고요. 뭐 저는 알 길은 없고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벌써 문자와 어느 도단에 어느 도단이 도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아무리 이 책을 출판한다 하지만은 다 고인의 말짓거리인 것이다. 이 법어집을 출판하지만 이 법어집조차도 언어 문자의 한계에 있으니까, 그죠? 이 태고 스님의 마음과는 다른 말짓거리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짓거리이지만은 이 태고록을 통해서 태고 스님의 마음 법을 우리가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편으로 삼아가지고 도를 깨치자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로서는 차마 스승의 몸이 죽음에 따라 그 은행까지 다 없어지게 할 수는 없어서 그가 깨친 교화가 후세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일 뿐이다. 이 이제 스승의 그런 법 교화를 후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법어집을 편찬하는 거죠. 제자로서 스승에 대해서 이렇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이제 이건 제자들을 찬탄하는 겁니다. 왕사인 고조공과
광명사의 굉철봉 등은 태고문도의 어두머리이고, 이건 이제 스님들을 말하는데 당시의 왕사, 고저공, 광명사의 굉철봉 이런 분들이 다 스님들이었는데 태고문도의 좌장들이란 얘기죠. 지금 그 두 스님의 뜻을 내게 전해 서문을 청하는 이는 그 문도의 문진이다. 문진 스님이라는 분이죠. 홍무 18년 1385년 얼충 7월 어느 날 추중보절, 뭐 이거는 이제 관직, 당시 고려 시대에 관직 이름이 이렇게 길었어요. 이거야말로 참 이 참 그 시대적 말기적 정상인 것 같아요. 뭐 엄청난 관직의 이색, 그죠? 서문을 썼다. 이색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고록의 서문은 목은 이색이 지었다고 봅니다. 발문, 이 발문은 이제 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정몽주 아시죠? 정몽주, 고려 말 뭐 3대 충신이었다 하기도 하고, 또 문장가로서는 천하 문장가였던 정몽주 거사가 지은 발문이에요. 보겠습니다. 이 원정국사 어록은 그의 시자가 기록한 것으로 그 날카로운 논병과 활달한 이치는 속인들이 감히 헤아릴 바가 아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현능은 이제 공민왕을 말하는 거랬죠. 왕으로 계실 때 특히 소설산에 있는 스님을 맞이하여 불사를 크게 편 것은 태평천하의 장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태평천하를 위해서 소설산에 있는 스님을 청해가지고 불사를 했다는 거죠. 이 어록에 기록된 것은 바로 그날 스님이 법자에 올라가 연설한 법문이다. 아마도 정몽주 정도면 이날 법자에 올라가 법문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생각하면 옛벗 김중현과 책을 끼고 스님네와 놀 때 스님은 중년을 한번 보고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셨다. 이 김중현이라는 분을 이제 정몽주의 이제 친구 도반이었는데 태고 스님이 김중현을 한번 보고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는 그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김중현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좀 연구를 해보면 좋겠네요. 그런 인연으로 나도 자주 가서 친구가 스님하고 아주 가까웠으니까 스님을 뵈었는데 때는 바로 지정병신년 여름이었다. 그 뒤에 현능은 신하들을 버리고 원정은 세상을 떠났으며, 자 여기 표현을 보세요. 그 뒤에 이 공민왕은 신하들을 버리고 신하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뭐 나중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이 주색 잡기랄까요? 특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국정을 등한시해 버렸죠. 그리고 신돈에게 국정을 위임해 가지고 국정 파탄이 초래된 원인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정은 태고 스님은 세상을 떠났다. 우리 중현도 불행하게 되었다. 여기 보면 김중현이라는 정몽주의 스님이 아낀 친구도 이제 불행하게 되었다고 나오네요. 병신년에서 지금 홍무정묘년까지는 약 32년인데 지금 이 어록을 보니 나도 모르게 매우 슬퍼진다. 이걸 보면 이 정몽주 본인도 본인의 운명에 대해서 좀 뭔가 그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나도 모르게 매우 슬퍼진다는 것은 이 당시 고려 말기의 그런 어떤 혼란함과 어지러움이 아주 극도에 달했기 때문에 이 공민왕이나 또 태고 보국사 같은 그런 어진 서성이 생각하니까 매우 슬퍼진다고 이렇게 당신의 소회를 밝혀놨는데요. 자 여기 보면 성균 대사성 정몽주가 발문을 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행장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행장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 행장을 공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좀 지금 벌써 7시 55분이니까 좀 어렵고요. 차라리 그 정도전이 지은 그 비명을
보고 오늘은 좀 예, 일찍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요겁니다. 자, 보시면 양거는 이제 양평을 말하는데 양평 산하사 원정국사는 이제 호입니다. 태고보국사의 호입니다. 시호입니다. 원정국사 사리석종비. 이 사리탑인데 이 사리탑을 석종형으로 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지금 이제 그 양평 산하사에 가면은 이 석종을 볼 수 있는데 크진 않아요. 그것은 이제 고려 말기여서 당시 국정 혼란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이 그 불사가 좀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우리 그 원정국사 태고보국사의 부도와 탑과 비석은 중흥사의 북한산 중흥사와 태고암에 있고요. 여기 지금 산하사의 사리석종비는 자그맣게 아마 이 산하사가 태고보국사가 주석하셨던 인연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소재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이 연수리는 이제 그 우리 용문산 상원사 의정스님 계신 곳, 그 동네 이름이 연수리인데요. 동네 이름은 같네요. 산하사. 우리 그 상원사 수련 갔을 때 일정을 한번 내서 이 산하사를 한번 참배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연대 고려 우왕 12년 1386년, 고려가 1392년에 폐망하면서 조선이 개국하잖아요. 1392년 맞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폐망 직전에 이 탑이 돌아가셨고 이 그 석종비를 세웠다는 것 같습니다. 중현대부 성균관 제주 지제 교 정도전 찬, 바로 이 문제 인물 정도전, 조선을 고려를 폐망시키고 조선을 개국시킨 숭유불정책을 위반한 제사죠, 제사. 뭐 어찌 보면 모사일 수도 있고 전략가일 수 있는데, 이 정도전과 정몽주는 아주 절친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정몽주는 충신으로 고려를 섬기고, 정도전은 일종의 역심을 품었죠. 고려가 구군을 다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로 혁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정도전의 혁명가였죠. 근데 혁명은 성공했는데 정작 본인은 불행해졌죠. 혁명가는 좀 비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전의 태고보국사 비문을 읽고 오늘은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행장을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국사 이웅존자가 이웅존자는 이제 태고보국사의 또 별호입니다. 소설산에서 입적하셨다.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이 소설산은 영문산 자락의 산이 아닐까 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것이 어디인지는 아직은 연구는 좀 되고 있는데 밝혀지진 않았어요. 문도들이 답이하니 사리가 많이 나오자, 이 보니까 당시에 문도들이 성철 스님처럼 사리가 많이 나왔다 그러죠. 이 사리 하니까 이번에 그 경주 흥륜사 해해 비구니 스님께서 입적하시면서 막 사리가 엄청나게 나왔죠. 그 사진에 보여드렸지만은 아주 에메랄드빛 영롱한 그런 사리가 나온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요. 이걸 보면 참 이 수행의 하나의 정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리가 많이 나오자 양근군의 어른들이 지군사 강망년에게 석종을 만들어 달라고 청하여 사리 식과를 넣어 산하사에 안치하였다. 이게 이제 이 산하사의 석종 부도 태고보국사 탑이
만들어지게 된 그 연훈을 밝혔죠. 여기에 쌀 30석과 배 300필이 들었으며 개해년 9월 무신일에 시작하여 12월 경신일에 끝났는데 문도 달심이 사실상 행사를 주관하였다. 양근구는 본래 익화현으로 스님 어머님의 고향이다. 군의 서쪽에는 커다란 한강이 태백산에서부터 북쪽으로 600리 흘러 바다로 들어가며 군의 동쪽에 우뚝 솟은 미지산은 양주와 광주가 만나는 경계가 된다. 이곳 산수는 빼어난 인물을 낼 만한 맑은 연기를 품고 있으니 특별한 인물들이 나는 까닭은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거는 이제 정도전이 풍수설을 좀 갖고 와서 당신이 이제 이런 큰 인물이 난 연원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님은 양건군 대원리에 태어나 중국에 가서 공부하여 이거는 표현이 잘못됐어요. 이 태고 보국사는 중국에 가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정도전이 불교에 대해서 스님에 대해서 인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우리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 공부한 게 아니고 중국에 깨쳐서 이미 태고 보스님은 우리나라에 있을 때 다 깨쳤어요. 확철대오를 하고 중국으로 가서 임제 18대 손인 서옥천공선사의 법을 이었다. 전법 인가를 받은 거죠. 인가.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확실히 깨달음을 인가받은 거죠. 스님은 임제 19대 손이 된다. 서옥 스님은 법의와 주장자를 신표로 주었다. 그러니까 이 서옥 스님 같은 조사 반열에 태고 보스님도 조사가 된 거죠. 당신도 깨달았소 하고 인가를 받아온 거죠. 통쪽으로 돌아오니 현능이 왕사의 예로 모시고 국사로 봉했으며 이제 귀고려로 돌아와서는 공민왕이 왕사의 예로 모시고 국사로 모셨다는 거죠. 어머니 정씨는 삼한국 부인으로 봉했다. 이제 이 대개 이 당시에 고려 시대에 보면 그 큰 스님 이제 왕의 서성이나 국사가 되시면 그 왕이 그 당신의 서성을 낳은 부모들을 대개는 이렇게 벼슬 비슷하게 국부인, 삼한 국부인 같은 벼슬을 주고요. 또 이제 여기 보면 익화현을 양평군으로 현을 군으로 성격시켰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하나 기억나는 게 제 고향이 이제 경북 영덕군 영해면 창수면 일대인데 그 영해라는 곳이 예전에는 그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영덕군보다도 영해군, 영해현, 영해부가 예주라는 부가 있었는데 그때 그 부로 성격시킨 것이 바로 나홍대사가 태어난 마을인데요. 나홍대사는 이 그 태고 보국사 다음에 공민왕의 왕사가 돼요. 공민왕의 왕사. 그러니까 태고 보국사보다 약간 후배가 되는데 나홍 스님이 태어나셔서 출가해가지고 깨치고 공민왕의 왕사가 되면서 제 고향도 현에서 군으로 부로 성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익화현을 양등군으로 성격시키고 이웃들을 조정의 신하로 발탁했으며 그 고을 사람들을 위무해 주었으니 스님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가 태어난 본향까지도 소중히 한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태고 보스님이 또 공격을 받아요. 바로 이런 이 태고 보스님이 권성이었다, 권력과 가까이 한 성녀였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자기 고향도 이렇게 됐고 또 그 양평 사람들을 조정의 신하로 발탁을 했고 했으니까 양평군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 찬탄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비판의 소재가 돼요. 이 회계와 광만영은 모두 옛날 훌륭한 관리의 풍물을 지닌 이들로서 폐단을 개혁하고 인민을
새롭게 하여 휴식을 얻게 하였다. 이제 이 회계나 강만영은 아마 양평 사람들인데 이 태고 보우 스님이 이제 청거해서 훌륭한 관리였다고 하고 개혁하는 그런 인민들을 편안하게 했다는 걸로 봐가지고는 정도전이 이제 이렇게 그 평가하고 찬탄했을 정도면 이건 뭐 상당히 그 당대로 봤을 때는 아주 저는 공정한 평가라고 보는 겁니다. 이는 모두 스님 덕택이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태고 보우 스님의 공로라는 거죠. 스님은 두 차례 이 고을에 오시는 덕을 베풀었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잊지 못했다. 이걸 보면 이제 스님께서 고을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믿음을 얻었던 그런 선지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스님을 스승으로 섬기고 사리를 모시는 까닭은 역시 본심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니 이제 스님이 돌아가시니까 스님을 스승으로 모셨기 때문에 스승을 모시는 마음으로 사리를 열과 얻어서 여기에도 봉안하자고 양평 사람들이 이제 결의를 했다는 거죠. 내가 명을 짓는 것도 이 이제 비문을 짓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는가. 우뚝 솟은 용문산 유유히 흐르는 한강에 인물 하나 나시니 국왕의 스승이요 임재의 법손이라. 격을 맞추느라 현을 군으로 성격하니 백성이 기뻐하네. 스님의 덕을 고을 사람들 사모하여 살이 받들어 모시니 스님이 여기에 계신 듯하네. 석종에 안치하고 내게 명을 부탁하니 산문의 길이 남겨 후학에게 보여주리라. 예, 홍무 1386년 이제 고려가 거의 그 패망 직전, 조선이 개국하기 직전에 이 정도전이 이때 얼마나 그 혈기가 왕성했겠습니까? 병인 10월에 문인 달심 입석, 이제 이 문인 달심이 입석을 했는데 이 비문은 정도전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고려를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봤지만 태고 보우 스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비문이긴 합니다만 이런 이제 찬을 한글로 와갖고는 정도전도 태고 보우 스님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태고 보우 스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갖다가 이 비문과 그 다음에 이 책의 서문, 목원 이색의 서문, 또 정몽주의 찬, 그다음 발문, 그다음에 정도전의 비문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행장이 굉장히 길어요. 이 태고 보우 스님이 워낙 훌륭한 분이었고 굉장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생애가 굉장히 참 다양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 과정에서 왜 그러면 이 태고 스님의 생애와 사상, 법문을 공부를 해야 되냐면 태고 스님은 우리나라 스님으로서 조사가 된 분이고요. 화두참선으로서 최초로 깨치고 인가를 받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가라선, 한국 화두선의 종조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태고 스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 과정의 도반님들께서는 이 태고 보국사의 사상, 생애를 통해서 우리 삶의 하나의 지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현대로는 성철 스님이 우리의 사표가 될 수 있고요. 또 고려 시대로 보면은 이 태고 스님이 사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반에 공부하는 도반님들께는 이 태고 스님 공부와 사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제1교재로 삼았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게 했고요. 또 이제 뭐 코로나 시대에 부득이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카톡방이나 또 카페를 통해서 탁마도 하시고요. 또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카톡방과 카페에서 댓글로 서로 법담과 탁마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한 영상은 다시 편집해 가지고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예. 자, 우리 지도자반 도반님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함께 정진하게 돼서 저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지나고 또 우리뿐만 아니고 어려운 이웃과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고 편안해지고 또 서로를 돕는 그런 사회로 인류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